안녕하세요. 정신과학교실의 김희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은요, 초발정신증, 생애 처음으로 정신증 증상을 겪는 환자분에서 재발을 예측하는, 분자 영상학을 이용해서 재발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최근 몰레큘러 사이키아트리에 발표가 되었고요. 우선 저는 정신과학교실에 있습니다만 좀 더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퍼스트 에피소드 사이코시스 클리닉, 퍼스트 클리닉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퍼스트 클리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초발정신증 환자분을 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그런 클리닉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하고 연구하고 발표한 것에 근거해서 환자분을 최대한 개개인에 맞춘 맞춤 치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퍼스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는요, 제가 MPIC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뉴로 사이키아트릭 파마코 이미징 센터라고 해서 우리의 약물들, 우리 정신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이 우리 브레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미징 테크닉으로 측정하는, 그리고 그것의 브레인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현병, 우리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알려져 있죠. 정신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지금은 현재 브레인 디스오더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해석이나 또 빙의 혹은 귀신 들렸다,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해석을 하곤 했었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지를 못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뭉크의 스크림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조현병 환자분들, 정신증 환자분들의 고통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해서 조현병이 인용될 때마다 그림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브레인 디스오더라는 브레인의 어떤 건강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최근 발표가 되었고, 브레인이 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생각, 지각, 그리고 인지 기능, 심지어 운동 기능까지도 조현병에서는 이상 소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그림은 예전에 우리 조현병 환자분을 포함한 여러 정신증 환자분들이 한마디로 갇혀있던 곳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현병이라는 것, 정신증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혹은 빙의되었다,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그 환자분들하고 같이 있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 중세시대, 최근까지도 환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지내시곤 했습니다. 그게 불과 한 100년 전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때 환자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조각상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증 환자분들이 아까 귀신 들렸다,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귀신과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을 주고 벌거벗기고 묶어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악마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증 환자분들이 이런 조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에 정신질환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안티사이오틱스, 항정신병 약물의 발견입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프랑스의 신경외과 의사세요.
신경외과 의사신데 당시에는 이제 임상의로서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그 일을 했지만 연구 분야는 마취과학이었어요. 사람이 죽지 않게끔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그 마취과학이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 과학이었습니다. 첨단 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랑스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도 연구 분야를 마취과학으로 정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을 마취제로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크로프로마진이라는 약으로 마취를 하다 보니까 뭔가 허공에 손짓을 하고 혼잣말을 하시던 그런 환자분들이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로 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초로 정신증에 사용될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최초로 항정신병 효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요, 그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최근 1980년대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서 어떤 신경화학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뉴로이미징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현재는 사이코틱 디스오더,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을 포함하는 사이코틱 디스오더의 어떤 그 패서피지올로지, 병태 생리가 시냅스 레벨에서까지 밝혀졌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가 증가해 있고, 그것으로서 도파미너직 뉴로트랜스미션이 증가해서 우리 정신증 환자분들이 보이는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딜루전 같은 증상이 유발된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안티사이오틱스는 포스트 시냅틱 도파민 리셉터에 붙어서 앞에서 밀려오는 도파민 릴리즈, 도파미너직 뉴로트랜스미션을 뒤에서 막아줌으로써 그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증 환자분들, 예전에는 어마무시한 병이었죠. 악마의 저주를 받고 또 빙이 걸리고 빙이 되고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스키조프레니아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정신증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데, 지금 현재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가 잘 되는데 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까? 치료를 종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를 포함하는 사이코틱 디스오더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초발 정신증 같은 경우, 아까 정신증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겪는 환자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현병도 있을 수 있고, 스키조프레니 폼 디스오더, 브리프 사이코틱 디스오더, 바이폴라 디스오더 같은 무드 디스오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치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의 정신증의 어떤 경과를 쭉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early detection, early intervention이라는 다른 의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병일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과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초발 정신증 같은 경우 분명 단기간 안에 치료를 한 후 치료를 종결하더라도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은 조기에 치료를 종결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필요 없는 치료를 받아서 장기간 이제 약물 치료
약물 치료 노출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브레인의 패서피지올로지를 반영하는 바이오마커의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 그렇다면 조현병을 포함하는 사이코틱 디스오더에서 사이코틱 디스오더의 그 병태 생리 중 핵심인 도파민의 어떤 디스레귤레이션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통해서 재발을 예측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펫이라고 하는 분자형 상황,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뉴로케미칼 체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자 했던 것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프리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의 변화 혹은 디스레귤레이션이 그 재발과 관련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F도파라는 펫 영상을 측정을 했고 같은 사람한테서 포스트 시냅틱 도파민 리셉터의 그 밀도 변화, 덴시티의 변화를 측정하는 라크로프라이드 펫을 동시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에서 도파민 시스템의 전 영역, 프리 앤 포스트 시냅틱 에리아의 그 전 영역을 평가해 보았어요. 실제 이제 스터디 디자인은 다음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퍼스트 에피소드 사이코시스로 증상이 있었고 안티사이오틱스 치료로 증상이 안정돼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1년 이상 경과된 분들 중에 안티사이오틱스 치료를 종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프리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의 변화와 포스트 시냅틱 도파민 리셉터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2주 끊은 다음 치료를 종결한 다음 석 달 동안 재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랬더니만 재미있게도 전체 환자를 이렇게 나눴을 때는 영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치료를 중단하기 전입니다. 6주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중단한 후예요. 근데 전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헬시 컨트롤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재발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 환자분들을 나누고 나서 보니까 우리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에 재발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 프리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가 이렇게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재발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안티사이오틱스 정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안티사이오틱스의 치료 종결 후에 도파민 액티비티의 어떤 그 변화 방향에 따라서 그 릴랩스 하는 정도가 다르더라. 즉 릴랩스를 예측할 프리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의 변화로서 이 환자분들이 계속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건강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재발할지 그래서 좀 더 치료가 필요할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연구 경향이 특히 스트리아툼 영역에 어소시에티브 스트리아툼이 있어요. 프론탈 로브와 커넥티비티가 있는 어소시에티브 스트리아툼인데 그 영역에서 더 그러한 도파민 프리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즉 프론탈 로브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도파민 액티비티의 어떤 디스레귤레이션이 재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도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바인딩 포텐셜 지금 보시는 것은 바인딩 포텐셜이라는 건데요. 이건 도파민 포스트 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를 리셉터 덴시티를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오랫동안 안티사이틱스로 치료를 받은 경우 도파민 리셉터의 업 레귤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업 레귤레이션이 사이코틱 심텀의 릴랩스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동물 실험에서 밝혀져 보고가 되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연구 결과는 휴먼에서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을 그 포스트 시냅틱 도파민 리셉터의 변화보다는 프리시냅틱 도파민 액티비티의 변화가 더 재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제안하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세한 것은 또 논문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엠픽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주소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조현병에 관한 교육 영상도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